자, 그 4페이지 갑시다. 4페이지 이제 핵심 35번부터가 금융론인데 금융론은 5개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도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1순위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상한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 구분하는 거 그건 무조건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금리 적용 방식에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 차입자하고 대출자 중에 누구에게 유불리가 있는가를 따질 줄 알아야죠. 그다음에 저당시장에서 1차, 2차 저당시장이 누구 사이에 형성되고 뭘 하는 곳이냐, 또 저당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권의 MBS, 그 MBS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의 특징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모기지론하고 주택연금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특징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기법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두 가지의 특징을 구분하는 거. 그 정도 정리되면 금융론은 시험에 대한 대비책이 대부분 서요. 근데 이 금융론은 진짜는 이제 한 개도 틀리면 안 되죠. 다 득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핵심 35번에 금융의 종류는 2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오면 지분으로 한 개 정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 좀 익혀놓고 뭐 신디케이터나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하고 신디케이터 또 자그마한 소규모의 신디케이터가 조인트 벤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금융에 나오고 MBS나 ABS가 저당 설정을 통해서 사채 발행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오는 대표적인 부채금융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합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메자닌 금융인데 그게 신주 인수국부 사채라든가 전환 사채가 있다. 요 사례들을 익혀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금리 적용 방식은 이제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고정금리로 적용하게 되면 대출 기간 중에 인플레가 발생해도 금리를 인상을 못하죠. 고정돼 있으니까, 그지? 그럼 대출 후에 인플레가 발생해 버리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손실이 초래되는 거야. 그리고 차입자는 이제 싼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니까 이득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금융기관이 자신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가지는 않고 어떻게든 차입자에게 떠넘기게 되죠. 이 손실을. 그 방법이 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겠다 하고 약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그럼 이 변동금리는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누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까? 대출자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그지? 첫째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변동금리를 좋아한다는 말은 금리를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이죠. 금리가 변한다는 뜻이라. 왜 변해요? 이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해서 금리가 책정이 됩니다. 주로 이제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게 양도성 예금정서 금리라든가 코픽스 금리가 주로 사용되는데 양도성 예금정서 금리는 91일몰입니다. 그러니까 91일 단위로 한 번씩 변동한다는 뜻이라. 그리고 코픽스는 6개월에서 12개월을 주기로 한 번씩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인 CD나 코픽스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되는 거지. 가상금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해가지고 대출 시점에서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약정을 하면 이런 대출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신용등급이 변화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상금리는 불변이고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고 자, 첫째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금리가 뭐가 더 높게 책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정금리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겠죠. 고정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미리 반영해서 금리를 책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가 반영되는 만큼 대출 시점에서 볼 때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그 다음에 대출이 이루어진 후, 대출 후에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수도 있고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 근데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차입자가 대출을 받은 금리보다 더 낮은 정도로 금리가 하락을 했어. 자, 차입자가 대출을 연 4%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시장금리는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차입자는 시장에서는 지금 2%가 적용되고 있는데 비싼 4% 이자를 주고 있죠. 4% 이자를 줄 이유가 없겠지. 다른 금융기관에 가서 싼 2%를 빌려서 미리 만기 전에 변제를 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입자의 조기상환, 이 만기 전 변제는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낮을 때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안 되고 만약에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해 가지고 대출 금리가 4%인데 시장 금리는 6%까지 상승을 했어. 그럼 시장에서 6%가 적용되는데 나는 지금 4%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싼 4% 이자를 줘야지. 이때는 기존 이자를 계속 유지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죠. 이제 이 조기 상환을 언제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겠죠.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시기에 조기 상환이 생기는 거다.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더 낮은 경우에 차입자는 만기 전에 변제하고 다시 재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정한다는 말은 인플레가 발생할 때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이 되겠죠. 금리가 조정되는 거야. 그럼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랑 뭐가 더 높아지겠어요? 당연히 변동금리를 정할 때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건 상식적으로 기억이 나겠지. 그 다음에 변동금리는 금리를 조정한다는 뜻이니까 이자율을 계속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자를 조정할 때 조정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근데 이자율은 누가 조정하는 거야? 대출자가 조정합니까? 차입자가 조정합니까? 대출자가 당연히 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대출자 입장에서 문제를 냅니다. 차입자 입장이 아니고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아야 되겠지.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조정 횟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인상폭이 커지니까 유리하다. 즉 대출자가 유리하다는 말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빨리 떠넘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위험을 빨리 전가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출자는 언제나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유리하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금리 적용 방식에서 유불리를 딸 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핵심 37번으로 가서 상환방법. 이제 상환방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고정금리 방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고정금리 방식만. 변동금리 방식은 아예 안 냅니다. 고정금리를 정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하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최정식 상환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시험은 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외에는 아예 안 냅니다. 요즘은 이제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일정에 상환한다는 뜻이니까 원금은 매기간 없다 균등하고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가 점차 감소해가는 방식이다. 그죠? 지금 요 그림 내가 올해 들어서 37번째 그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요 위에 매번 일정하게 유지되는 금액이 뭐야? 이게 원금 초기에 많고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아랫부분이 이자죠. 그죠? 그래서 원금은 일정하나 이자가 감소한다. 그럼 전체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 전체 원리금은 감소해 가네.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게 원리금이니까 이자 때문에 원리금이 감소해 가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이 점점 감소해 가니까 체감식 상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근데 왜 이 원금 균등 방식은 원금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자는 감소할까요? 요 원금을 계산할 때는 원금은 전체 융자받은 총 금액을 상환 기간으로만 나눠버리면 돼. 그러면 일정한 원금이 딱 변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나눠주면 그냥 똑같은 금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가 돼 갑니다. 근데 이 중에 이자는 점점 감소를 해 가고 있죠. 원금은 일정하게 유지되면 그지? 근데 이자가 왜 감소할까? 이자는 남아있는 잔고의 이자율을 곱하는 거야. 잔금. 원금이 아니고. 매번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하는데 이 원금을 계속 변제한다면 잔금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잔금의 고정금리 이자를 곱해서 이자를 곱하니까 이자는 잔금 때문에 점차 감소해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게 원리금이죠. 원금의 이자를 합친 거죠. 그죠? 그런데 원금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거기에 이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그럼 요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원리금이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네. 당연히. 그지? 구조 이제 이해했죠? 요 계산 과정도 숙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원금을 상한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이자를 따로 구한 다음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주면 원리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활용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원금 균등 방식은 저당상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당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원금 따로 이자 따로 기고해가지고 두 개 합쳐주면 원리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 방식은 완전히 달라.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돼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리금은 일정합니다. 매번 균등하게 원리금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요 원리금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지? 근데 여기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초기에 많다가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게 이자, 초기에 적고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게 원금.
그래서 이자는 점차 감소해가고 원금은 점점 증가해서 이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일정하게 균등하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기간 상환할 원리금이 균등하게 유지되니까 균등 상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이제 균등 상환 방식은 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원리금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원리금을 계속 변제하지. 왜 원리금이 일정하게 이렇게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요게 그냥 융자 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만 곱해버리면 매 기간 똑같은 원리금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 무슨 방식이라?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하지 않아요. 자,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한다. 요걸 기억해 놓고. 그럼 원리금은 저당수만 곱하면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근데 이 원리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죠. 근데 이자가 왜 초기에 많고 후기로 할수록 감소해요? 항상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구한다 이 말이야. 잔금의 이자를 곱하는 거야. 근데 원리금 균등 방식도 원금을 계속 변제해 가고 있죠. 원금을 계속 변제하니까 원금이 변제되는 만큼 잔금은 계속 줄겠죠. 잔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거기에 고정금리를 곱하는 거야. 그지? 이자율이 고정됐잖아. 고정금리 방식이니까. 그럼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잔금 때문에 이자가 점점 감소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이자는 이제 점점 줄어가요. 그런데 원금은 왜 계속 증가해 가는 거야? 원금은 지금 후기로 갈수록 증가해 가잖아요. 그게 왜 그래? 원금은 전체 상환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게 원금이죠. 근데 원리금이 딱 정해져 있잖아. 매번 상환할 원리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자가 점점 줄어버린단 말이야. 이자가 줄면 원금을 채워가면서 갚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은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이런 구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 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매 기간 상환할 원금과 이자, 잔금이 차지하는 몫을 한 개의 표로 나타낸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상환조견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환조견표를 보면은 대출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초기에는 상환할 금액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이자가 크네. 그리고 이자는 후기로 할수록 감소해 가죠. 근데 원금은 초기에 적고 후기로 할수록 점점 증가해 가죠. 고로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 말이에요. 우하향. 근데 원금 상환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거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할 원금이 워낙 적고 후기로 가야 원금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 대출 기간을 전체를 3등분을 한다. 3등분을 하면 3분의 1이 경과하면 상환된 원금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전체 대출 기간에 3분의 1이 경과했어. 그럼 이 상환된 원금이 요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체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20%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에 3분의 1이 경과해야 비로소 원금이 20% 상환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원리금 균등이 아니고 원금 균등 방식이라면 원금을 균등하게 일정하게 변제해 가니까 3분의 1이 지나면 3분의 1 상환되고 3분의 2가 지나면 3분의 2만큼 상환되는 거죠. 반이 지나면 반만큼 딱 상환되겠죠. 똑같은 원금을 변제해 가니까. 그지? 근데 원리금 균등은 변제되는 원금이 초기에 적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자면 33%가 아니고 20%밖에 상환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럼 20% 상환되면 잔금은 몇 프로가 남아? 잔금이 80%가 남겠죠.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을 합치면 100%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의 합은 얼마다? 1이다 이 말이다. 1. 상환 비율이 20% 0.2면 잔금 비율은 80%니까 0.8이 되겠지. 그럼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을 합치면 1이죠. 그럼 이제 이런 데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은 뭐고? 잔금 비율이다 이렇게 되네. 1에서 상환 비율을 빼면 잔금 비율, 1에서 잔금 비율을 빼면 상환 비율.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0이 아니고 뭐?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죠? 이런 게 이제 시험 지문으로 등장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그럼 3분의 2가 지나가서 대출 기간에 3분의 2가 지나면 이제 요만큼이 상환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전체 상환할 금액 중에 3분의 2가 경과하면 전체 상환할 금액 중에 50% 2분의 1이 상환된다 이 말이야. 그럼 2분의 1 상환됐으니까 잔금도 50%가 남겠죠. 그지? 그러니까 대출 기간에 3분의 2가 경과해야 잔금 비율이 얼마 된다? 50%가 된다 이 말이야. 50% 상환되니까. 원금 균등이라면 3분의 2가 지나면 3분의 2만큼 66.6% 정도가 딱 상환돼야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3분의 2가 지나도 50%밖에 상환이 안 된다는 거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정식은 이제 젊은 계층에게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환할 올림이 적다가 후기로 할수록 점진적으로 상환할 올림이 증가해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상환할 올림이 증가해간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환할 올림이 증가해가니까 점정 상환 저당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젊은 계층에게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이게 후기로 할수록 상환할 올림이 계속 증가하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금리가 매우 높게 적용되는 게 최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수록 당연히 금리는 높게 적용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초기에는 워낙 상환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마이너스 상환을 해. 이걸 뭐라 그래요? 부의 상환, 음의 상환이 초래될 수 있다. 대출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 적게 상환한 금액만큼 후기에 갚을 금액이 늘어나니까 구조가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지? 그리고 요거는 자, 차입자가 주택을 보유하겠다는 예정 기간이 짧아야 좋고 길수록 불리해지는데 예정 보유기간이 이렇게 짧으면요. 요 예정 보유기간 자체가 상환 기간으로 설정되는 거야. 그럼 후기로 가도 별로 상환할 금액이 안 크죠. 근데 예정 보유기간이 이렇게 길어진다. 그럼 상환 기간도 그만큼 연장이 되면서 후기에 상환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정 보유기간이 길수록 불리, 짧아야만 유리한 방식. 이게 바로 최정식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 개 이제 비교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또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을 비교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는 요 그림 구조를 여러분이 딱 그림으로만 그릴 수 있으면 무조건 서술형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 그림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요 계산 순서를 익혀야 돼. 계산 순서를. 원금균등은 원금 구하고 이자 구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주면 원리금이 되죠. 근데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을 저당선으로 가지고 먼저 계산해 놓고, 그리고 이자를 잔금에 이자를 곱해가지고 구한 다음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구조가 완전히 역순이잖아. 이 계산 구조가. 이걸 알아야 계산 문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식에서 초기에 상환할 원리금, 초기에 상환할 금액이 가장 큰 방식은 뭐야? 원금 균등, 그리고 원리금 균등 최정식이 되는 거다. 그지? 그림으로 봐도 요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이 초기에 월등히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걸 알 수 있죠. 초기에는 상환할 원리금이 원금 균등이 월등히 큽니다. 원리금 균등보다. 그러면 차입자가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 그럼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어?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이제 시험 지문이라. 초기에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면 원금 균등을 선택하는 게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아야지, 그지? 적은금을 변제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집에 가서 고민해. 그럼 초기에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중간점 갔을 때 남아있는 잔금은 적어지겠죠? 그럼 잔금은 원금 균등이 제일 적게 남고, 그리고 최정식이 가장 많이 남는다. 이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요거예요. 전체 대출 기간 동안에 상환되는 누적 원리금. 누적 원리금이 크다. 그 얘기는 이자를 많이 납부한다는 뜻이라. 그럼 총 이자 납부액이 크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제? 근데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뭡니까? 최정식이지. 최정식은 금리가 높게 적용되니까 이율이 당연히 높은 만큼 이자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총 이자 납부액, 누적 원리금은 최정식이 당연히 가장 큽니다. 요거는 당연히 알 거고,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은 원래 전체 대출 기간에 상환되는 금액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만 저당 상수를 가지고 원리금을 구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저당수 수치 때문에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 상환할 금액이 약간 많아져요. 자, 요거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 기간에 상환되는 누적 원리금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 약간 많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상환 방법 정리하고, 핵심 38번에 저당 유동화 제도. 이제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뭐 1차 저당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은 원래 그죠? 1차 저당 시장이라는 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형성되는 거야. 돈을 빌려고 하는 자금 수요자가 있죠. 그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다 그지? 금융기관이 1차 대출기관이라고. 1차 대출기관.
여기 가서 자기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주택의 저당권을 출제해주고 그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분할 상환을 한다. 요 수요자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는 시장이 1차 저당시장이죠.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수요자들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최초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뭐라 그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이게 1차 시장이에요. 그 1차 시장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지. 그럼 이 설정된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저당권 묶음을 만들어. 저당풀. 그걸 만들어서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겨줘요. 그죠? 그럼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저당풀을 담보로 MBS라는 증권을 발행해서 그걸 투자한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2차 저당시장이죠. 그러니까 2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은 1차, 2차 대출 기간이 투자자 사이에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투자자 사이에 만들어내는 시장. 이 대출 기간과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고 여기서 바로 1차에서 설정된 저당권이 MBS라는 증권으로 만들어지고 이 저당권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고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당이 유동화되는 시장,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2차 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차 시장은 대출 기간과 유동화 기간 사이에서 투자자 사이에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대출 기간 쪽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야. 이 용어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1차 시장을 주택 담보 대출 시장, 2차 시장을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용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동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동화가 이루어져야만 저당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대출기관 쪽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차입자에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려면은 1차 저당시장에서 정하는 금리하고 2차 저당시장에서 정하는 금리 중에 뭐가 더 커야 돼요? 1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는 금융회에서 차입자에게 대출을 받는 거니까 1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 이 1차 금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이라 수익. 근데 2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는 금융기관이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저당권을 모아서 유동화 회사인 한국주택공사에 넘겨주고 대출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정하는 금리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인 거야. 비용하고 수익 중 뭐가 커야 되는 거야? 수익이 커야지. 그래서 1차 시에서 정하는 금리가 2차 시에서 정하는 금리보다 더 커야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이다. 요 1차 시에서 정하는 금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정하는 금리 아니야. 주택 대출 금리가 2차 시에서 정하는 금리는 뭔데요? MBS 발행 금리지. 요 MBS 액면 금리보다 더 클 때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자,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동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증권은 대표적으로 MBS가 있죠. MBS뿐만 아니고 물론 ABS라는 것도 있어. 근데 ABS는 뭘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죠? ABS, Asset Backed Securities. Asset이 뭐야? 자산이다 이 말. 자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 ABS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확보한 저당권이 있잖아요.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그게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MBS죠. MBS는 담보가 뭐가 된다? 주택 저당밖에 없어. 근데 ABS는 담보가 뭐? 금융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다 담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 주택 저당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의 MBS, 여기에 이제 MPTS, 그리고 MBB, 그리고 MPTB,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MPTB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채권이 CMO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CMO나 MPTB는 두 개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S가 붙어있는 MPTS는 시큐리티스니까 이거는 지분 형식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뜻이라. 지분형 증권. MBB는 모기지 백더 본드. 이거는 채권이라는 뜻이죠.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MBS고요. 그 다음에 MPTB나 CMO는 지분형이나 채권형이라 그래서는 안 돼. 왜? 요 두 개를 합쳐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분, 채권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게 되겠죠. 고로 혼합형 증권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핵심 백선 문제를 해결해야 시험장에 가서 점수를 딸 수 있는데, 그죠? 자, CMO는
지분형 증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맞아 틀려요? 혼합형이라고 그랬잖아. 혼합형. 지분하고 채권 두 가지를 합쳤다니까. 그럼 지분형 채권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지분형과 채권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야 되겠지. 아이고 속 터져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분형인지 채권인지 혼합형인지 이것부터 구분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MBS에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모기지 소유권. 모기지 소유권을 뭐라 그래야 다른 말로 저당권이죠. 저당권. 요 모기지에 대한 소유권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요걸 누가 확보하게 되는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구분하는 게. 근데 MPTB는 T가 하나 있고 B가 하나 있단 말이야. 발행 기간이 하나 가지고 투자자가 하나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 보유합니다. 그리고 원리금 수익만을 투자에게 넘겨요. 그래서 T 하나 B 하나. CMO도 MPTB와 같으니까 역시 CMO도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 보유하고 원리금 수익을 수익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MBB는 B만 두 개가 나왔지. 그럼 발행자가 둘 다 가죠. 그러니까 저당권도 발행 기간이 보유, 원리금 수익도 발행 기간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B만 두 개 나와. MPT에서는 B 없고 T자만 나왔잖아요. 그로 발행 기간이 가는 건 없고 T만 있으니까 투자자에게 둘 다 줘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MPT에서. 원리금 수익과 저당권을 모두 발행 기간이 보유한다. MBB. 그리고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에게 넘기고 저당권만 발행 기간이 보유하면서 발행 기간하고 투자자가 하나씩 나눠 가진다. T 하나 B 하나 MPTB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렵노 이게 한 개씩 나눠가지고 두 개 다 갖고 발행자가 B 없으니까 T가 다 가지고 이걸 왜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맨날 그걸 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그랬죠? 원리금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조기 상환 위험이나 원리금 납입 연체 위험을 다 감수하는 거야. 이자율 부담이 이런 걸. 근데 원리금 수익을 가진 주체가 지금 위험을 부담하는데 지금 MBB 요거 한 개만 원리금 수익을 발행 기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행 기간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오직 뭐 MBB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다 이 말이야. 그지? 투자자가 원리금 수익을 갖고 있으니까 MPTS라든가 MPTB나 CMO는 모두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CMO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MBS는 대부분 CMO입니다. 근데 CMO는 저당 채권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요 나누는 그룹을 트렌치라고 한다. 근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트렌치별로 전부 다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트렌치는 일체 없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이거 잊어버리면 그냥 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트렌치 앞에까지는 대출 기간 중에 원가 이자를 다 지급해요. 대출 기간 중에. 근데 마지막 트렌치는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지급 안 한단 말이야. 이 마지막 트렌치, Z 트렌치는 만기에 가서 요 만기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겁니다.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대출 기간 중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특징 딱 기억해놔요. 그럼 MBS도 이제 한 개 맞췄다. 그 다음에 핵심 40분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모기지로하고 주택연금이 있어요. 대부분 다 구분할 줄 알아. 모기지로는 만 19세 이상, 그러니까 민법상 성년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주택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는 장기 대출 상품이죠. 그다음에 모기지라고 정반대 방식으로 대출이 주는 게 주택연금. 그래서 주택연금을 영모기지라는 거야. 영모기지. 영모기지. 근데 이 영모기지인 주택연금은 대출을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부담해서 생활비로 대출을 받아 쓰고 만기에 사망 시점에서 한꺼번에 일시불로 변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 방식이 모기지하고 반대니까 영모기지라는데 이 주택연금은 노령자의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으로서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정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생활비로 수령하는 연금 형식의 대출. 그게 주택연금이죠. 그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되지. 근데 꼭 기억할 포인트가 모기지로는 금리 적용 방식이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입니다. 근데 주택연금은 금리 적용 방식이 변동금리다. 모기지로는 고정금리인데 고정금리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라 그렇기 때문에 장기 대출이면 당연히 대출 기간 중에
인플레가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럼 금융기관이 손실이 올 거 아니야. 금리를 인상을 못하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기지로는 3년 이내 상환할 때는 위약수수를 부과해요. 위약수수를 부과한단 말이야. 근데 영모기지는 언제든지 중도 상환을 할 수 있고 해지가 가능해요. 주택연금은. 그래도 위약수수를 부과하지 않는다. 요거 알아야 돼. 모기지로는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위약수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연금제도는 위약수수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제도는 원래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주택부상 주택을 담보로 정하는 거예요. 그죠? 담보대손은 주택부상 주택이겠지. 그리고 복합용도 주택이라든가 노인 복지주택도 대출자산에 포함을 시켜줘. 또 오피스텔은 원래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거용으로 신고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을 시켜준다.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 기간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이 확정 기간 방식은 차입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이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는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확정 기간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이 확정 기간 방식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연금 지급을 할 때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이 있잖아. 그지? 종신 지급 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그냥 사망시까지 계속 평생 수령해 가는 거야. 그리고 혼합 방식은 일부는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50%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계속 받는 거죠. 그지? 근데 이 혼합 방식을 선택하는데 확정 기간 방식으로 혼합 방식을 선택하잖아. 그죠? 그러면 수시 인출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원래는 50%지만 50% 모두를 수시 인출을 못해요. 45%만 수시 인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확정 기간 동안에 연금을 받겠죠. 그럼 5%는 뭐냐? 5%가 의무 인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확정 기간 방식은 반드시 5%에 해당하는 의무 인출금을 책정해요. 이 의무 인출금은 대출 기간 중 확정 기간 방식에서는 인출을 못하고 연금 지급 기간이 끝났을 때 일종의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 지급이 종료된 후에 의료비라든가 자녀 교육비라든가 수술비 명목으로만 인출해 쓸 수 있도록 비상금으로 책정해 두는 돈인데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의무 인출금 5%를 책정한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는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할 수 없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두 개 비교해 두고 자 이제 핵심 41번 가서 금융도움방법 여기서는 이제 두 개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 돼. 부동산 금융도움방법은 신디케이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처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에서 리처죠. 리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거의 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신디케이터는 그냥 개념 정도 알면 되고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의 수익성 즉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가장 독특한 자금 조달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자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하고 차입자 사이에 채무관계가 성립되는데 차입자가 이 사업주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해당 사업 자체에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사업주 사이에는 채무관계가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차입자에 가서는 소를 구해서는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소구, 소구가 아니고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자금조달 기법이죠. 그리고 또 차입자가 돈을 빌리면 원래 차입자의 대체도표에 빌린 돈이 부채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부채로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 빌린 돈이 자산으로 기록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외적으로 볼 때는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돈을 빌리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채무 수용력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죠. 그게 바로 부의 금융효과야.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프로젝트가 실패를 해도 자기는 상환할 의무가 없어요. 소를 구해서는 자기한테는 상환을 청구를 못하니까 이게 사입자가 누리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다만 금융기관도 이제 이게 위험성이 높아가지고 금리를 높게 정하니까 금리도 높고 수수도 굉장히 높게 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한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다는 거다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원래 일반 대출을 할 때는 차입자의 신용을 명확하게 평가해가지고 대출을 해야 재물행 가능성이 주는데 차입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금융기관하고 차입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태에서 대출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염려가 없어요. 왜?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프로젝트의 수익만 딱 검증되면 차입자가 아무리 신용이 없어도 자금을 조달해줘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입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정보의 비대칭적 문제가 감소한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고 있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탁탁 스쳐가야 돼요. 용어들이.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자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전문 회사 아닙니까? 그지? 거기에 세 개가 있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실체 회사가 뭐예요? 자기관리 리처는 실체 회사지만 위탁관리 리처나 기업구조적 리처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라. 그렇죠? 그럼 이게 명목회사니까 실체 회사라 하면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한단 말이야. 근데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업무를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죠. 위탁관리 리처나 구조정치는 업무를 위탁한다. 어디에? 위탁하는 회사 이름을 알아야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위탁한다 이 말이야. 위탁관리 구조정치는 업무를 반드시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아니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단 말이야. 그 회사 이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처는 최저자본금이 아니고 설립자본금. 이 설립자본금하고 최저자본금이 달라요. 설립자본금이 5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위탁관리 구조처는 3억 이상이 돼야 설립이 되죠. 근데 설립을 할 때는 어떻게 설립한다? 인가 설립이 아니고 국장의 인가를 받지 않아요. 발기 설립으로 설립을 한다 이 말이야. 발기 설립으로 설립자가 간소화되었고 설립하고 나서 자기가 할 때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영업 인가를 받고 위탁관리 구조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5억이나 3억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바로 최저 자본금을 확보해야 돼. 그지? 언제까지? 영업인가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확보하라 이 말이야. 근데 자기가 할 때는 최저 자본금을 70억 이상, 위탁관리 구조처는 50억 이상을 확보해야 영업을 개시하죠. 근데 설립 자본금 5억이나 3억은 반드시 이거는 뭐 현물 출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리처는 현물 출자 자체가 안 돼요. 설립 시에는.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은 현물 출자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식을 발행해서 현금으로 조달하는 겁니다. 다만 최저 자본금이 50억이나 70억이 있죠. 인가 후에 확보하는 자본금 이것만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말이야. 그러면 리처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없어? 리처는 현물 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설립 시에는 무조건 현물 출자가 안 된다니까. 설립 후에 최저 자본금은 현물 출자가 가능해도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금 이거는 설립 자본금, 이거는 최저 자본금이라 용어가 다르잖아요.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가 안 돼. 그럼 현물 출자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리처는 또 현물 출자 방식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을 발행했으면 그 발행 주식의 30% 이상은 일반인이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일반인 청약에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줘라. 그 다음에 또 1인당 주식을 소유하는 한도가 달라. 그죠? 자기관리 리처, 위탁관리 리처는 몇 프로? 50%까지 주식 소유가 가능해요. 50% 이내. 근데 기업 구조정치는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다 이 말이야. 100% 모두 주식 소유가 가능해요. 근데 위탁관리나 구조정치는 주식 소유 한도가 50%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리처는 부동산 전문 투자 주식 회사죠. 고로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을 해라. 유가증권, 현금 등으로. 근데 이게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니까 부동산에만 총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해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에만. 그리고 유가증권 등도 10%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부동산하고 유가증권을 합친 비율이 8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그럼 수익이 나겠죠? 그럼 그 수익을 배당을 내야 돼. 그지? 근데 자, 자기관리 2천은 실제 예산인데 이거는 법인세가 면제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어. 법인세가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관리가 구정이처는 수익만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면제되는 만큼 수익을 크게 확보할 수 있겠지. 원래 리츠는 수익을 전부 몇 프로 배당해야 돼? 자기관리 리츠든 위탁관리 리츠든 구조리츠든 수익을 전부 90% 이상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90% 이상 수익을 배당하면은 먹고 살 게 없어요, 이거는. 그지? 법인세도 못 낸단 말이야. 위탁관리나 구조리츠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 수익을 배당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90%씩 계속 수익을 배당해야 돼요. 자기관리처럼 90% 수익 배당하면은 회사를 설립할 수가 없어.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만, 자, 2018, 2019, 2020, 2021 이렇게 해서 2년씩 지금 두 번째 4년간 연재해주고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수익을 50% 이상만 배당하면 되도록 허용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관리처는 지금 90%가 아니고 50% 이상만 수익을 배당하면 돼요. 올해 연말까지. 요것도 당연히 기억해 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금융론은 이제 저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거의 한 문제, 프로젝트 파이에서 한 개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원금균등하고 원리형 균등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상한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다시 계산 문제로 가가지고 10페이지로 잠깐 갑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로 가서 27번 문제 봅니다. 10페이지에 2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첫 해에 불입할 원리금과 이자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런데 대출 금액은 1억 2천만 원. 그리고 대출 형태가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원금균등. 그리고 만기는 20년이고 이자율이 연 6%라. 근데 매년 상환이라 매월 상환이라 매월 상환이라 그랬지?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이 아니고 원금균등이라 그랬죠? 지압 보네 이거. 아, 빙신 같은 게 이걸 안 주고 이걸 지었네. 그죠? 원금균등은 첫째 뭐부터 구해야 돼? 원금 구하죠. 그리고 이자 계산하죠.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주면 원리금이 되는 거죠.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1회차에 납부할 원리금 요거 구하고 기억은, 그죠? 그 다음에 1회차에 납부할 이자 요거 구하라 이 말이야. 기억하고 이어 요걸 구하라. 근데 이거는 원리금 균등은 원금부터 먼저 구해야죠. 원금은 융자 얼마 받았노? 1억 2천만 원 받았고 융자 받은 금액을 상한기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근데 상한기간은 몇 년이고? 20년인데 이게 매년 상한이면 20년으로 나누지만 20년으로 나누면 안 되지. 매월 상한이라 그랬잖아요. 그 월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몇 개월이고? 240개월이지 20년이니까. 그럼 1억 2천을 240개월로 나눠 얼마? 50만 원 상한되는 말이야 원금이. 1회차부터 240개월 매달 50만 원씩 240원 갖겠죠 원금은. 그럼 이제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율을 곱한다 그랬어. 근데 1회차에는 융자받은 돈이 한 푼도 안 갚았으니까 잔금으로 다 남았지. 그럼 잔금이 얼마고? 1억 2천만 원이 잔금으로 다 남았어. 근데 연이율이 몇 프로라? 연이율이 연 6%라고 했어. 연 6%. 이게 연 6%면 원리율로 환산해야 되겠지. 그 원리율로 환산하면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원리율은 월 0.5%가 된다 이 말이네. 그지? 1년 이율이 12% 나누기 12하면 0.5잖아요. 그럼 1회차 납부할 이자가 얼마야? 1억 2천만 원 곱하기 0.5하면 60만 원이 되겠지. 그러면 원리금은 얼마야?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게 원리금이니까 1회차 납부할 원리금은 얼마고? 110만 원 나왔네. 그지? 원리금은 110만 원. 그리고 2회차에 납부할 이자는 얼마? 60만 원. 110, 60 이렇게 되겠죠? 원리금은 원금 50이고 이자 60이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치면 원리금은 110만 원 아니야. 그리고 이자는 1억 2천에 0.5%니까 60만 원이네. 11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돼야죠. 그죠? 하겠나? 아이고 안 하면 지가라 그냥 모르겠다 나도. 자 28번에 가기 여기 납부들을 구입하기 2억을 대출받았다. 대출자리 연 7%고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매년 상환을 했는데 첫 때 상환해야 할 원금 금액을 구하라 그래서
연 7% 기간 20년 내 저당선은 0.0944 이거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매기 말이니까 매년 상환하는 거예요. 자, 얼마를 지금 대출 받았어요? 5억이 아니잖아요. 2억이지. 가격은 5억짜리인데 대출은 2억 받았지. 그래서 2억 그죠? 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2억을 융자를 받은 겁니다. 그럼 대출 금액은 2억이다. 연 7%고 20년 상환하는데 매년 상환해. 근데 저당 선수가 0.0944네. 0.0944. 그럼 자 봐라. 이제 이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을 먼저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자 계산해 가지고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버리면 원금이 되겠죠. 요 형태로 구하는 건데 요거 지금 구하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이 1회차에 납부할 원금 금액을 구하라 그랬죠. 요거 이거 구하는데 융자 얼마 받았습니까? 2억 받았다. 저당 선수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0.0944다 그랬네. 0.0944죠. 곱해봐라. 2억 곱하기 0.0944 하면 1888만 원 하고 나오나? 계산해봐. 끝자리가 44니까 88이겠네. 1888만 원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요게 이제 매년 상환할 원리금인데 여기는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자는 남아있는 잔금의 이자를 곱해요. 1회차는 융자 받은 돈이 잔금으로 다 남았죠. 2억이. 근데 이율이 얼마나? 연 7%인데 매년 상환하니까 7% 그냥 곱하면 되지. 그럼 이자가 얼마고? 1,400만 원이 나왔네. 그 원금하고 이자는 합친 금액이 1,888만 원인데 이자만 1,400이면 원금은 여기서 이거 뺀 금액이 원금 아니야. 1,888에서 488만 원, 1,400을 빼라. 그럼 원금 남는 돈 얼마고? 488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하겠나? 뭐라면 찍어라. 나도 모르겠다 이제. 자, 금융론이었고요. 다시 이제 또 앞으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에 5페이지 가서 핵심 42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42번부터 42, 43번 44까지가 개발론, 45번의 관리론, 46번이 마케팅, 47번이 그죠? 요 개발 관리 마케팅론은 4개 아니면 5문제 나와요. 관리에서 하나, 마케팅 하나, 그 다음에 개발론에서 2개 아니면 3문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은 6개나 7개가 나오니까 이건 또 정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개발관리 마케팅은 그다지 크게 어렵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 조심할게. 거기 핵심 44번에 민간개발 방식은 1순위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민간개발 방식 중은 아주 다채롭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업 수답 방식과 토지 신탁을 구분하는 거야. 근데 그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답 방식은 형식은 유사하지만 3가지 차이점이 있죠. 토지 신탁은 소유권을 신탁 기간 중에 이전하죠. 그래서 신탁에서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사업 주체가 신탁 회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 회사가 조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수답 방식은 소유권을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하니까 사업의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단 말이야. 토지 소유자 명의로 끝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끝났다. 그럼 신탁이든 사업 수답 방식이든 모든 이익을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전부 귀속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나 개발에서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유사하단 말이야. 2개가. 그러나 차이점이 소유권이 이전되나 이전되지 않느냐, 누구 명의로 개발이 진행되고 누가 자금을 조달하냐. 특히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가 신탁은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한다. 요거 바뀌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민간개발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면 개발 업자가 자금을 부담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서 동등한 가격 순으로 건축 면적을 교환해서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 간에 지분을 서로 나눠 가지는 대표적인 지분 공유 방식이 있죠. 그게 뭐라? 등가 교환 방식. 여기에요. 등가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까지 기억하면 한 개 정도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리 마케팅이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쭉 한번 하고, 핵심 48번 감정평가 분류 여기서부터 또 칠판 좀 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감정평가로 다 점검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요.